자, 그럼 1부 마지막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박예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초빙 교수, 그다음에 홍익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최근 연구서로는 저서 북한 미술의 역사와 전통, 논문 김정은 시대 문화 정치와 통속성, 위기의 시대 북한 문예 정책의 변화와 웃음의 정치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김정은 시대 민족유산보호법 개정과 비물질 문화 유산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다리를 다쳐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김정은 시대 민족유산 보호법과 비물질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물질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유네스코의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얘기하는 거라서 무형문화유산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은 비물질 문화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비물질 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인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비물질 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하여 법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은 1994년에 제정한 문화유물보호법을 확대한 것인데요. 이 법으로 기존의 문화유물보호법으로 관리할 수 없었던 비물질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이라는 범주 안에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한번 법을 제정 12년 법을 완전 폐기하고 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주로 얘기할 2018년 법을 이제 수정 보충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이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도화시켰고 그 다음에 한국이 했어요. 그 다음에 한참 후에 2003년에 유네스코가 그것을 이제 개념화하고 그다음에 중국, 북한이 이것을 이제 개념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북한이 예를 들면 여전히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종교 같은 거, 종교 의례 아직도 북한이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없대던가 물론 이런 요소도 있지만 어떻든 결론적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유네스코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이제 수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물질 문화유산 보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유산 보호법은 2018년에 전면 개정을 이제 북한에서 했는데 2015년 법조문하고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견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18년 개정법에서 비물질 문화유산 보유자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물질 문화유산 보유자에 대한 우대 또는 비물질 유산의 전수 조항뿐만 아니라 민족유산의 심의 평가할 때도 비물질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평가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비물질 문화유산이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이 유형문화유산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개념적으로 보다 정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예술에서 비물질 문화유산의 핵심은 작품의 전승에 무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 즉 장인들을 통해 대를 이어가는 전승이라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비물질 문화유산 조선 민요 아리랑을 2014년에 이제 시작으로 해서 2015년에 김치 담그기 풍습, 2010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2018년에 씨름 그리고 2022년에 평양 냉면 풍습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이를 계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등으로부터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한 북한 내부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국제적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받았을 것이고 2018년 법 개정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과학화 국제화 체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시대 비물질 문화유산을 언급하고 있는 문화유산보호법을 분석해 보면 그 특징은 과학화, 국제화, 체계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과학화와 체계화가 관련인데요. 비물질 무사 유산들도 조금 전에 아카이브 얘기하셨는데 아카이브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 교류를 활발히 벌일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무산과 관련하여 기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절차의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가 어떠한 미물질 문화유산이 보호 육성해야 될 대상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그 문화가 살아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죽었으면 뮤지엄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유네스코가 규정하고 있는 정의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세대 간에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과 계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김치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어저께 김치 드셨잖아요. 근데 그 김치가 조선시대 김치랑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먹잖아요, 모두가. 그러면 유네스코 입장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허들이 하나 넘는 거죠.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 있으려면 당연히 지금의 입맛과 지금의 재료와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 광주김치랑 개성김치랑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당연하지가 되죠. 왜냐하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 있음과 동시에 기록입니다. 계속적으로 정확히 기록해서 나중에 훗날 이것을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하나의 법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행정적 책임과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부터 북한에서 그러니까 자료의 비법적인 유출의 경우에도 행정적 책임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별해지면서 처벌까지 강력히 동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화 간에서는 국가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민족유산의 세계유산 등록 활동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네스코와의 협약 및 관련 기준들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제적 기준을 차용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애국주의 교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 이를 어떻게 인민들에게 교양시켜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정은 시대 우리 국가 제의주의와 연결되어 강조되고 있는 애국주의 교양의 민족유산이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족유산에 대한 보호 관리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민족유산을 어떻게 교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역사 교양 거점을 통해 실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비물질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민속공원, 민속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속거리 조성 및 적극적 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족적 긍지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018년에 이제 개정된 법에서는 민족유산의 이용을 특별히 한 장을 독립해서 이를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법에 눈에 띄는 점은 관련 요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북한의 경제 시스템, 즉 장마당 잘 아시겠지만 이런 비공식 경제 활동을 비대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식적 시장으로 이것을 변화시켜 내려는 시장 간의 약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족 유산을 참관할 때 요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했고 비물질 문화유산 마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에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비물질 문화유산 교양 거점으로서 민석거리의 등장은 김정일 시대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리원시 민석거리인데요.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경주 첨성대가 지금 모형이 만들어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속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들, 민속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 함께 문화 휴식 장소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국적 확대가 김정은 시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민속공원은 2012년 9월에 준공되었는데 역사와 민속 풍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체험형 테마파크로 건설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종합교양마당, 역사 유적지구, 현대구, 민속촌구, 민속놀이구로 그런 데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이제 보면은 한반도 모양의 호수 정원이 이제 입구에 딱 있고요. 여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역사 유적들이 다 전시되어 있고 민중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양반들의 문화까지 포함된 전시가 펼쳐집니다. 제주도 살림집부터 안동의 양반집, 개성의 99칸 집을 실물 크기로 재현했고 발해 유적까지 보입니다. 민속 음식점에서도 해주 교반, 함흥 당고기장부터 전주 비빔밥까지 팔도의 민속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파트 쪽으로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런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백두산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공간이 김일성 민족으로서의 교양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의 담화에서 민족유산 보호 산업을 김정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계승한 애국주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서 내각 문화성 산하의 민족유산 보호 지도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직 강화 지시를 하였습니다. 아직 민속거리를 조성하지 못한 각 도들에게 그 특성에 맞게 민속거리, 민속공원을 조성할 것을 지시를 내립니다. 이는 이 시기 김정은 정권이 집중하였던 관광 활성화 정책과도 연동된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함경남도 함흥에 민속공원을 새로 건설했는데 이곳에는 기념품 3점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 시대에는 전국 단골이 요리 경연, 전국 김치 전시회, 전국 민족 음식 전시회, 전국 조선 옷 전시회, 전국 씨름 경기 대회, 동지주 경연 대회 등 개최하면서 비물질 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문화 정책에 결합시키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계승과 비물질 문화유산 살펴보겠습니다. 남한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수 인정 기준의 원칙이 잘 아시겠지만 원형 보존의 원칙, 인간문화재 아시죠? 전형 유지로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이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우리는 원형이 그대로 계승되는지 심사를 통해 심의하고 원형이 유지되면 인간문화재로 지정하는 원형 보존의 원칙이 유지되다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개념이 확장되면서 박제화되는 것이 아닌 살아있음이 강조되자 전형 유지로 전수자 인정 기준의 원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비물질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승의 원칙은 무엇일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물질 유산과 관련해서 김일성 시대부터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형론을 토대로 비물질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계승과 발전은 비판적 계승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비판적 계승은 문화유산을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해서 계승할 유산과 계승하지 말아야 할 유산을 구분하고 선택된 유산은 사회주의 발전에 맞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원형 보존의 원칙은 논의의 중심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전통을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해서 비판적 계승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2019년 4월 사회주의 헌법 41조를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사회주의 헌법에는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라는 기존의 규정에서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이는 전통문화유산을 계급주의 관점에서 파악해서 봉건 지배계급의 문화유산, 특히 문이나 같은 것이죠. 궁중아악 같은 것들은 척결하고 민중들, 그러니까 미나, 민요는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폐기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는 김정일 시대에 소련의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여파로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정부로 권력을 넘겨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목도한 북한 당국이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민족주의 슬로건을 다시 꺼내들어 내부 단속을 시대하면서 그동안 비판하고 배척됐던 문이나 같은 봉건 지배계의 문화예술을 복권하는 것이 했기 때문에 2019년 헌법이 이 점을 반영한 것은 결국 빠른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쉽지 않은 터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조국 통일 3대 원자 기념탑이 결국 철거됐습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또 2024년 평양 문화보호법, 오빠 이런 남한 말씀은 처벌받는 건데요. 이런 현재 상황은 북한이 전통 문화에 대한 포용을 굉장히 연곡과 동시에 한류를 포함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 강력한 배격 정책이 동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까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북한에서 문화유산 보호법을 폐지하고 2015년에 민족유산보호법이라고 명칭을 변경했어요. 2018년에도 민족이라는 단어를 떼지 않고 민족유산보호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됐냐면 아시겠지만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민족문화유산으로 우리는 국가문화유산으로 명칭이 최근에 다 변경됐어요. 북한은 두 국가론을 펼치고 있고 우리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약간 아이러니해 보이는 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균열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는 민족자를 민족문화유산에서 민족자를 띄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란한 문화예술의 반을 아웃시키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실 예술의 기본 토대는 전쟁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힘겨운 남북 관계의 어떤 연결 교류 가능성을 비물질 문화유산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비밀지 문화유산의 개념이 삶 속에서의 변화와 다양성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는 개념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이제 들여다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국제적인 기준에 강력히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연대, 국제와 함께 이 목소리를 내는 어떤 과정들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발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현 김정은 체제에서 2012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민족유산에 대한 개념적 우연을 확장시키고 있는 민족유산보호법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비물질 문화유산 항목을 2018년 개정법에 추가시킨 북한의 체계적 맥락에서의 제도적 진정과 국제화, 과학화 경영을 짚어주신 점이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여기서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애국주의 또는 민족제일주의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일종의 연동정책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해 주셨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는 성신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 재직 중이신 이보연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서두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지금 25분 지정 질의 및 응답이 끝나면 바로 청중 질의가 10분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선 지난주에 다리 수술을 하시고도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회에 참여를 해주신 박기리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준비해온 질의문을 읽는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기리 선생님의 발표는 1912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제정 공포된 민족유산보호법을 계기로 발전해온 북한의 비물질 문화유산, 즉 무형문화재 관련법과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당 법은 한민족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에 직결된 문제로 북한뿐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공동 관심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해 역사 연구의 토대를 비축하는 것 외에도 통일로 향하는 여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매개수단, 즉 남북한 간의 법제 교류와 문화협정 체결, 문화재 관련 민간 교류 및 협력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북한이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승인 획득을 위해 기존의 물질문화유산에서 비물질문화유산으로 관련 법제를 확대 정비해온 과정과 그 추진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은 2015년과 18년에 민족유산보호법 개정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의 우대 보호 및 심사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과학화, 국제화, 체계화된 법제 추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김정은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및 애국주의 고취를 위해 건설한 여러 역사 교양 거점 가운데 비물질 문화유산과 관련된 민속거리, 민속 놀이터 조성을 강조해 비물질 문화유산을 인민교육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9년에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과 관련된 헌법 조항에서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비물질 문화유산 계승에 더 적극적인 노선 방침을 제시한 것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본 발표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로 궁금한 점들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본 발표에서는 북한의 민족문화유산 계승 방법에서 비판적 계승의 원칙을 토대로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주의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주의는 헤겔과 마르크스에 의한 모종의 결정론적 역사의식을 포함해서 각 영역 또는 이제 논자별로 아주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시기 또는 이제 논자에 따라서 다양한 용례를 발견할 수 있지만 역사학과 관련해서는 역사주의 대 계급관점 논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주로 계급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특히 관방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되고 탄압받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이제 같은 용어를 전혀 정반대의 맥락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역사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개념과 맥락으로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본 발표에서는 북한의 비물질 문화 유산을 다루면서 주로 민속놀이, 민속음식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확인되거나 추측되는 미술 관련 비물질 문화 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또 중국과 비교를 하자면 중국에서는 2005년 비물질 문화 유산 관련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인 건국 초기부터 연화, 목판화, 전지 같은 민간 미술이 사회주의 미술의 주류로 크게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50년대 말 북경 중앙공예미술학원이 설립된 이후로는 해당 전공 분야가 미술대학 내 정식 학과로 설치됐으며 시기에 따라서는 회화, 조각 같은 기존 주류 장르를 압도할 만큼의 정치적 위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 2012년 법 제정 이전에 전통 민화
세화, 불화, 단청 같은 다양한 민간 미술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보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질의 해주셔서 제가 또 이거 고민해야 하는 시간들이 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역사주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판적 계승을 토대로 한 역사주의가 지속됐는데 핵심의 논쟁의 핵심이 복고주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래서 복고주의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고창신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복고주의를 그러니까 이게 1976년에 이제 김일성이 책을 하나 내거든요. 그 책에서 민족문화유산 계승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뭐 이런 책인데 그 책에서 어떻게 얘기냐면 전통을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 다 유의미한 것이 있다. 이거를 복고주의를 봐요. 복고주의는 그래서 복고주의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 용어 자체를. 근데 그게 깨지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근의 상황인데 어, 그 개념이 되게 오래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주의와 계급 관점이 논쟁이 아니라 이제 계급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그 역사주의가 지속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동되는 건데 법이 만들어지기는 전에 어떻게 됐냐?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생각은 비물질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각각의 종목들, 예를 들면 뭐 탈춤, 뭐 김치, 지금 다 지정된 것들, 뭐 단청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또 현대화해야 얘네들은 이제 발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들은 있었다라고 개별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일제 강점기 영향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이 미나라는 용어의 세례를 되게 세게 받았어요. 안학의 영향을 세게 우리도 그랬지만 북한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미나로 통칭했지 연화 뭐 세화 뭐 이렇게 쪼개한 개념들에 대해서 여전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미나 개념이 여전히 되게 세게 와 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계급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미나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아주 초기부터 있었다. 개구지 관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기 막 일어나 계시고 빨리 끝내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미술에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일단 단청장이란 말 없이 단청 기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있고 불화는 불상 조각 자체도 계속 김일성 시대부터 이게 종교의 우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걸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은 되게 약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 조선화 기법, 그다음에 주로 그 도자기 쪽, 고려 청자, 백자 제조술, 뭐 분청 뭐 이런 목파나 그다음에 초물 공예, 옥칠 공예 뭐 이런 공예 쪽이 되게 이제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얘기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총 6분의 발표와 지형 질의를 모두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6분께서 워낙 철두철미하게 예, 시간을 잘 엄수해 주셔서 저희 그 지정 질의에 배정된 10분보다 한 2, 3분 정도 지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45분까지 한번 그 플로어에 계신 예, 현장 참석자분들께 질의를 저희가 한번 예,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의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계신 최혜미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오늘 선택하신 세 작가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한국 동시대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왜 아카이브라는 것을 사실 재료로 선택하고 방법론으로 선택했는지를 보자면 이 세 작가가 다루고 있는 우리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건들에.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건 한국 전쟁이라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최승이라는 이제 일제강점기 친일 논란도 있었던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나중에 월북을 택하게 되는 인물, 그리고 세 번째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대 말 한국에서 젠더란 섹슈얼리티 담론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축된 이 퀴어 문화라는 굉장히 한국 역사 현대사에 있어서 논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 또는 역사적인 공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아카이브라는 방법론을 선택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아카이브를 선택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기존에 구축된 역사나 역사적 기억 또는 역사적 공백에 대해 좀 대안적인 시각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방법론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런 아카이브를 선택하게 된 그 배경,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대안적인 시각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신 점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지. 네. 질문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네.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그 아카이브의 유형화에 있어서 그 나현, 그리고 남하연, 그리고 이강승 이렇게 대표되는 세 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런 어떤 기존 구축된 역사에 대한 대안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저는 작가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하면서 이 작가들을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세 작가님이 오늘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네, 확인하는 질문이었고요. 어, 네, 좀 더 그 내용을 전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